뭐 요즘 영포티? 젊은 분들이 우리 세대를 보고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왜 붙이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험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한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날 처음 만나는데 뭐지? 왜 이런 걸 무리하게 요구하지? 얘 뭐 돼? 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시죠? 이럴 때 든든한 내 사람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꼭 필요한 삶의 지식은 고전에서, 선조에게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삼국지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대한민국 대표 지식 스토리텔러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네요.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KBS에서만 이렇게 네. 뵙다가 나오셨잖아요. 나오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시면서 딱이다. 아, 저분은 왜 지금 나오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언젠가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하고 한번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 같았는데 야, 이렇게 바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책과 삶을 찾아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제대로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너무나도 유명한 채널이라서 책을 좀 쓰면 제일 먼저 좀 달려오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또 김재원 아나운서님 계셔가지고요. 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의미 있고 재밌는 이야기 아나운서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삼국지를 쉽게 썼지? 사실 삼국지 여러 번 읽었잖아요. 진짜죠? 네네. 진짜. 여러 버전으로 읽게 되는데 네. 가장 쉽게 읽히는 책.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실제로 인물을 중심으로 네. 지혜와 통찰을 뽑아내는데 그리고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과 그 인물을 기억하기가 훨씬 좋아요. 삼국지 자체가 인간관계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이럴 때 든든한 내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삼국지의 모든 주인공들이 내 사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을 보는 능력 누가 가장 출중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니 해도 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유비는 한왕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혈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그 세 축 중에 한 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인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삼국지에서 사람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걸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인재를 얻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유비가 제갈량을 얻으면서 인생 자체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일단 나이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나죠. 그러니까 딱 이제 저랑 이제 유비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을 모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네.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딱 갔는데 나 최태성이야. 나 최태성이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집이 없대요. 유비가 맨 처음에 제갈량 찾아갔을 때 자기 소개를 쫙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쫙 어필하고 했는데 이제 없대. 그럼 이게 좀 전달해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려 왕복이 120km입니다. 네,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겨울이었거든요. 나 비싼 사람이고 내가 바쁜 사람인데 내가 갔더니 있다고 했는데 없고 동생이 나와가지고 나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럼요. 화날만 합니다. 화나면 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다시 그래도 너 똑똑한 거 같으니까 내가 좀 얻고 싶어. 또 갔더니 디비저 자고 있어. 내가 왔는데. 그러게. 저는 이 정도면 저는 세 번째 갔는데 디비저 자고 있어. 그러면 열받아서라도 쟤는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라고 제가 되게 화가 나서 전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유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잠에서 깨어날 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을 얻게 되면서 정말 유비의 그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유비는 정확히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타이틀, 나의 어떤 명성, 나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비의 자세는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자기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인데도 그렇게 세 번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건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명분에 맞는 사람을 얻으려면 포기하지 않는 일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제안을 했다가 한번 거절당하면 또 바로 포기해요.
네. 아, 저분이 나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쉽지만 여기서 거두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정말 내 사람을 만들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내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충성을 다해서 하나의 같은 멋진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아직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풀이잖아요. 지금. 네네. 과연 누가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을 모실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궁금해요. 누굴까? 보통 제가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저랑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해요. 이분을 과연 누가 모실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말씀만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사람이 있는 인생과 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혼자 사는 인생 차이가 좀 있겠죠. 너무 있습니다. 네. 가장 가슴이 와닿는 점이 조장면이 있어요. 왜 우리도 일상생활에 쓰는 말 있잖아요. 조자룡 헝칼베드 탄다. 라는 말 있잖아요. 삼국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조자룡은 정말 유비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유비의 아들을 적진에서 구해가지고 그 조조의 진영을 정말 길을 내면서 뚫고 나오잖아요. 와, 그 장면은 삼국지에서 정말 압권인 장면이 아닐까. 근데 이게 그 길을 내고 쫙 뚫고 오니까 창과 칼이 계속해서 부러지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날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냥 아무 칼이나 잡고 또 바꾸고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쭉 달려왔는데 품속에는 유비의 아들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내고 딱 등장했을 때 아들을 유병이 딱 준단 말이에요. 그때 유비 아들이 세곤세곤 자고 있어요. 승차감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 길을 오는데 엄청난 승차감, 조자룡 승차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피 흘리면서 헉헉대면서 아들을 구해와서 딱 바쳤을 때 유비가 자신의 아들을 집어 던지면서 너깟 것 때문에 조자룡을 잃을 뻔했구나 라는 이 장면은 어떻게 인재를 유비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충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다 하겠습니까? 사실 내가 무엇이건데 내 아들이 무엇이건데 자신의 목숨을 바칠까. 그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있었겠어요. 그게 조자룡한테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장수들이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유비의 리더십은 참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맨 마지막에 또 한 장면, 유비가 이제 죽을 때 아들이 그때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한테 혹시 내 아들이 부족하다면 당신이 이 나라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갈량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어찌 보면 뭐 유비가 제갈량을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비 죽고 그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모셔요. 그리고 나서 그 유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삼국 통일이니까 북벌을 단행합니다. 근데 그 북벌을 단행할 때 제갈량이 썼던 출사표. 읽으면 눈물이 나요. 이게 진짜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유비가 사람을 얻었을 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얻잖아요. 그 진심을 다해서 얻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의 대표적인 모습. 그 조자룡이 아들을 구해오는 모습, 그리고 제갈량이 출사표를 쓰면서 유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북벌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사람을 얻었을 때 얻는 방법과 얻었을 때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말씀 들으면서 그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그 느낌 그대로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하지 마라. 맞아요. 그런데 네.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도 대화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은 어찌 이 사람이 인생을 알겠는가? 인생을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한단 말인가? 라는 의미고,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인생을 알아버린 거야. 저 사람은 이미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과 이야기한 건 위험한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걸 2번만 읽으려고 했어요.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2번까지만 읽자. 저 독자 여러분들도 저 꼭 말씀드립니다. 절대 3번 읽으시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꼭 2번만 반복해서 읽으시죠. 아니, 제가 3번 읽었다고 소문이 나면 우리 저자분들이 책과 삶에 안 나오실까봐 2번만 읽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책 얘기를 이렇게 자주 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제 마음이 확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게 있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확
열게 하는 대화법, 화법, 뭔가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20대 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치 전에. 근데 진짜 김재원 아나운서님과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두 개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0대 분들이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왜냐면 요즘 뭐 전세 집값 막 엄청 오르고 물가 엄청 오르고 근데 뭐 임금이나 이런 건 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걱정은 저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그냥 우리 직장 얻으면 뭐 가정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뭐 막연함은 있었지만 그냥 뭐 날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뭐 이런 정도는 했겠지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차원의 문제는 그죠? 아니었죠.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전 이 두 번째 고민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요즘 워낙 영상이나 뭐 쇼츠나 뭐 이런 것들에 친숙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 맺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왜냐면 저희 때는 솔직히 사람과 관계 맺는 게 그게 나의 이렇게 삶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으로 직면한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어떤 대화의 이슈가 되지도 그렇죠. 않았죠.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삼국지를 읽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진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 그 진심을 갖고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나온 사람들 진짜 인재를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오픈을 해요. 내가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도 내가 진짜 저 사람 좋아하면 배를 드러내잖아요. 달라당. 다 보여주잖아요. 그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얻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보여주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나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어렵죠. 왜냐면 사회 자체가 너무 험하니까 자칫 잘못 보여줬다가는 내가 혹시 당하는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당하는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어요. 뭐 이런 너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는 변하지만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진심, 진실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실 삼국지가 배신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인물마다 배신의 퍼레이드가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 배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눈앞에서는 배신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싶어서요. 조조야말로 좀 배신의 아이콘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조조는 뭐 배신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뭐 그냥 당연한 습성이죠. 근데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여백사 살인 사건. 그거는 정말 제가 이게 미친놈 아니야? 조조가 이제 동탁에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예요. 그때 자기를 품어줬던 사람이에요. 아니 죄인을 품어줬다간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조조 왔다고 뭐 수배된 거 모르겠습니까? 왔다고 해서 너무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른바 환대를 해준 거예요. 그럼요. 네. 그냥 와가지고 뭐 먹을 거 다 주면서 쉬어가라. 술이 없구나. 내가 술을 가져오마. 하고도 직접 또 술까지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쓱쓱쓱쓱 칼 가는 소리. 이 칼 가는 소리가 사실은 돼지 잡으려고 했던 소리인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밖으로 나오는데 술을 가지고 오는 여백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백사마저 난 그 장면에서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왜 여백사가 난 등장하는지 불안했던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조조가 했던 말.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맞습니다. 네. 않습니다. 정말 이 성공지향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전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 최고의 배신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결국 진궁도 떠나게 되는. 떠나게 되죠. 결국 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어쨌건 조조는 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런 아이콘으로 계속 등장을 하면서 끝까지 가죠. 우리가 주변에서 배신할 만한 사람을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는 로또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근데 그 로또지만 로또도 계속 긁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관계 맺기를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맺기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어차피 인간 산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 경험의 축적
충격 속에서 언젠가는 정말 자신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것이다. 어차피 인간관계는 확률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배신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네. 차원인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흔히 이제 데인저도 위험이라고 하고 리스크도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데인저는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고 리스크는 위험 요인을 품고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 김재원 맞다. 야, 야, 역시. 모든 관계는 배신의 리스크를 포함하는 건데 네. 결국 한 번쯤은 배신을 누군가에게 당해요. 그 상처를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가 어떻게 나를 하면서 힘들어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다산 정혜영 선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그냥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상처 극복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아들한테 쓴 편지 보면 우리는 패족이다. 우리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현실,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마저 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언젠간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다 보면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지? 배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아프죠. 근데 그 아픈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어차피 인생은 길어요. 어떻게 긴 인생 속에서 단 한 번의 배신도 없이 단 한 번의 상처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유비여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끊임없이 패배하면서 정말 그 긴 인생을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생은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세옹지마 전화위복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읽다 보면은 그 세옹지마 전화위복이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사, 이게 모두 삼국지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누군가 알게 되거든요. 그걸 잘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 또 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좀 네, 견뎌봐야죠 뭐. 네. 저는 이 최선의 삼국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예방주사 같아요. 인생의 예방주사. 우리가 살다가 나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삼국지를 읽다 보니까 워낙 많은 인간 군상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면면들을 좀 보면서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었을 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받았을 땐 내가 참 기뻤고 이런 어떤 여러 관계들을 계속 관계 맺기를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경험하게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예방주사, 그 예방주사를 좀 미리 맞는 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나이를 고려하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이른바 꼰대들도 등장을 하나요? 아니 너무 많죠. 꼰대 사건 샀고 일단 저 기본적으로 관우 장비는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제가 이 삼국지를 보면서 관우와 장비는 죽을 때까지도 제갈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비처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형님 그 유비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좀 뭐 좀 하는 거 같네, 성과 좀 나오네 라고 한 거지 어린 제갈량 늘 안티예요. 너가 뭔데 나를 안 시켜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꼰대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나 중심으로 나만 옳다는 힘이 들어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삼국지 영웅들이 그런 모습 많이 보입니다. 사람 마음 참 간사해서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네. 작은 일 하나에 틀어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님도 지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장면들을 만나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안정된 울타리에서만 살다가 이제 낯선 세상에 나타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제법 등장하더라고요. 많이 있죠. 혹시 뭐 어떤 예가 있어요?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님은 항상 예시보다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스타일이라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네. 가장 당황했던 순간은 엊그제 제가 이미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와서 혹시 대단히 죄송하지만 출연료를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아니 출연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와요?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삼국지를 또 제가 막상 읽고 있던 때여서 잠깐만요. PD님 저랑 훗날을 도모할 사이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나운서님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훗날을 도모해요. 그래서
훗날을 도모하신다면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하고 내려놨지. 아니 근데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삼국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우장비 왜 저렇게 살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관우장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저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시면 아마 우리 김장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제가 KBS에 역사저널 그날 15년 전인가 제가 처음 인연을 맺고 이제 10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맨 처음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중파에 간 프로가 역사전 그날이에요. 근데 갔더니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방송국에 갔는데 메이크업도 해주고 뭐 얼굴도 해주고 너무 예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야 방송국이 좋네. 이런 세상이 있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내가 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험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한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나온 시간 동안 나는 그런 것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날 처음 만나는데 나는 이미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예뻐지는 것, 내가 제일 잘나 보이는 모습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분한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지? 왜 이런 걸 무리하게 요구하지? 나는 얘 뭐 돼? 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요. 항상 경계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 가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관우장비가 그래요. 관우장비가 되게 고생한 사람들이거든요. 고생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도원결의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그 끝까지 간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서 그들이 해야 될 모습들 보이고 있지만 밑에서는 힘든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이 우리 세대를 보고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왜 붙이냐면 뭐 요즘 뭐 영포티? 뭐 이런 단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단어를 왜 붙이냐면 나름대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 뿐이야 라고 했지만 살아온 시간과 경험들이 이미 그 위치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 중요한 교훈을 배웠는데요. 제 삶에 당장 적용해야 할 일인데 저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한 스태프들하고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제 머리를 해주는 사람, 제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도 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이제 다양한 방송국에 가서 다양한 스태프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KBS에서 한 경험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쟤 뭐 돼? 입을 다물고 많은 걸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네, 아니요, 진짜 중요한 교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최선의 삼국지를 관통하는 정신이 뭘까? 저는 그게 절제인 것 같아요. 이 삼국지는 절제하는 자와 절제하지 못한 자와의 이 대결. 저는 이게 바로 이 삼국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전 절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 절제를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여기서 절제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어요? 안 돼!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절제의 순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으로부터 삼국지에서 배우는 관계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절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관계에서만큼은 절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이 사람 안 만나도 되겠다 싶으시면 약속 한번 취소해 보십시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국지에는요 인생이 다 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사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어깨부심 이런 것들을 매번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저는 이 삼국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조조도 유비도 제갈량도 시대를 양분한 영웅들인데 왜 삼국 통일을 못했을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삼국지 몇 번쯤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최소한의 것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최소한의 삼국지로 돌아온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즐겨보는 채널인데요. 그 채널에 이 최선의 삼국지를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무한 영광이고요.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책 재밌게
읽으시고 많은 분들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진짜 잘 지으셨어요. 최소한의 삼국지. 사실 삼국지에서 최소한의 것들만 기억하고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현실적으로 네. 솔직히 삼국지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 저도 많이 포기했어요. 읽다 보니까 앞에 다 까먹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관계도 그리면서 봐야 돼요. 맞아요. 때론.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책에서는 정말 스토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삼국지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3세기. 여기 이제 2세기, 3세기 걸쳐 있는 건데 중국의 삼국지는요. 우리도 삼국지입니다. 우리도 삼국사. 고구려 백제 신라. 예, 거기 같이 매칭이 되니까 일단 그 시기를 먼저 박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지를 접근을 하실 때 큰 계기가 세 시기가 있어요. 그 전쟁을 기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관도대전, 두 번째가 적벽대전, 세 번째가 이릉대전. 요 세 축을 먼저 딱 집어넣고 이 그림을 펼치시면 돼요. 관도대전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원소와 조조의 싸움이에요. 적벽대전은 조조와 손권, 유비 연합의 싸움이에요. 이릉대전은 유비와 손권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큰 축을 먼저 그려놓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대전의 공통점, 강자와 약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모두 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공통점 모두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명한 구도인데 강자와 약자가.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대전이 유명해진 건가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바뀌어 가는 건데 일단 이 세 축에 관통하고 있는 그 유비는 도원결의하고 적벽대전 올 때가 한 20년 계속 패배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해서 적벽대전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비가 정말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지 않아요. 결국 이릉대전에서 유비는 대패하면서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요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간군상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유비가 대패해서 죽는 장면까지 못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유비가 그렇게 크게 졌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벽대에서 대부분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100년도 네. 채 안 되는 기간의 이야기인데 왜 2000년 가까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거예요? 삼국지에는요 인생이 다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극단적인 인물들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지 그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냥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의 경험의 폭이 돌발 변수에 대해 가지고 당황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삼국지를 보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가보지 못했던, 제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어떤 관계들의 모든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이 삼국지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내 케이스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다 담겨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전의 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보는 게 아닐까. 이게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네. 19세기, 20세기에만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8세기, 9세기, 12세기, 13세기에도 너무 유명했던 좋은 거예요? 삼국지는요 나관중이 쓴 책이잖아요. 아주 거의 1000년 뒤에 쓴 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관중이 그래서 짠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부터 이야기들이 계속 각색되고 첨가되고 해서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종합해낸 게 나관중이에요. 그만큼 이 삼국지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준 이야기였다. 이렇게 봐야 그러면 되는 거죠. 1000년 후에 나관중이 한번 집대성한 거고 그렇죠. 또다시 1000년 후에 최태성이 한번 최소한의 집대성을 한 셈이네요. 아니 진심,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삼국지를 영화로 새롭게 제작하는데 시나리오 각본을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네. 나 남자 1번, 나 남자 2번. 이게 이제 주연, 조연을 가르는 거고 네. 이 차이가 배우들 사이에서 꽤 민감하다고 있죠. 들었어요. 삼국지 영화에서 1번, 2번, 3번을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1번은 관우입니다. 이 관우의 명대사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 장면 형님 유비를 향한 마음은 너무 멋져요. 왜 관우가 신이 됐겠습니까? 왜 관우를 1번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그는 신이 됐어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 로망은 관우였어요. 관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은 관우고요. 2번은 제갈량 바람까지 불어오시는 분 동남풍이 불기에 정말 매번마다 한 수 앞을 두고 있는 모습. 약간의 판타지 요소도 그럼요. 있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할 것을 알고 쾌강로를
관우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장수들을 배치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관우를 배치하지 않죠. 너 왜 난 안 해? 또 이런 식이에요. 그러자 너 관우한테 빚진 거 있잖아. 관우 죽이지 못해. 라고 했을 때 관우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뭐? 또 열받아가지고 그냥 수염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나 빨리 보내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우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갈량은 이미 관우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이지 못할 것 알고 있었고 대신 그에게 관우에게 졌던 빚, 그 빚 한 번 줄 기회를 그런 식으로 주면서 관우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도 포착하고 또 관우가 조조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몇 수 앞을 바라보는 모습. 나는 이럴 수 있을까? 뇌 구조가 네, 그러니까요. 이 생각의 수가 스텝별로 이렇게 착착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앞만 보고 있는데 제갈량을 볼 때는 항상 몇 수 앞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2번은 제갈량, 3번은 조조입니다. 아, 그렇죠. 조조는 이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면서 일관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꿈을 향해서 정말 현실주의자적인 모습으로 쫙 가는 모습, 중심축입니다. 이거를 빼놓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1, 2, 3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유비는 몇 번쯤에 4번은 할 수 있나요? 저는 4번은 아닙니다. 저는 4번은 손권 두고 싶습니다. 아, 송건 빼놓을 수 왜냐면 없죠. 손권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원래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1번이 되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네. 끝까지 가장 최종 조사 남는 송권이잖아요. 오징어 게임만 봐도 생존 순서대로. 근데 송권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다림의 미학, 절대 흥분하지 않는 모습. 송권은 조조와 유비를 섞어놓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기다리면서 항상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외교의 달인이 저는 송권이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조조도 유비도 제갈량도 시대를 양분한 영웅들인데 왜 삼국 통일을 못했을까를 좀 생각해보죠. 조조는 사람도 많았고 영토도 꽤 넓었단 말이에요. 왜 못한 걸까요? 죽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있네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조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저는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였다. 진짜 버텨야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맞네요. 근데 그의 운명은 결국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만약에 작가가 있어서 설정을 바꿨다면 조조를 좀 더 살려뒀겠죠?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줄거리를 알고 삼국지를 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처음 본다. 조조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해내겠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통일시키겠는데? 그렇죠. 하는 기대감은 갖게 해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절대 강자입니다. 처음부터 강자는 아니었잖아요. 밑바닥에 출발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어느 중반쯤 오면 그냥 절대 강자로 반도대전 이후부터는 강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쭉 가는 모습을 보면 조조가 되겠네. 결정은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유비도 제갈량까지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품도 좋으시고 또 명분도 확실하고 사실 유비를 통일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나관중의 의도는 유비 쪽이었죠. 역사적 사실에서 유비의 촉이 조금이라도 삼국통일 여지가 있었다면 나관주가 아마 그쪽을 계속 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력, 분비 이런 것들은 위촉, 오죽에서 가장 열악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어 보이긴 하지만 그 뭐 쓸모있는 땅도 거의 없었고요. 험지였고요. 성품으로 승부했던 그렇죠. 네. 네, 저는 유비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유비는요 인생 대박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고 어떻게 유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미스테리. 유비가 삼국통일? 그건 진짜 제 머릿속에는 없었고요. 그냥 유비가 위촉오라고 하는 그 삼국의 한 축이 된 것만으로도 인생 역전이다. 회사에서도 자수성가해서 네. 성품 좋으신 부장님들은 어떻게 상무까지는 가는데 전무도 못 되시더라고요. 사장까지 가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있어서 극단적인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성품 좋은 부장이 어떻게 상무는 턱걸이에서 가세요. 근데 전무 올라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결국 전문은 조조입니다. 유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비가 통일을 하지 힘들었던 이유가 제갈량 최고의 전략가였는데 성공할 법한데 통일은 다다르지 못했어요. 이게 수위 조절을 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삼국지 관통하고 있는 게 제 절제라 그랬잖아요. 제갈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절제를 못했죠. 이 도원결의해가지고 결국 관우 죽으면서 장비 열받아서 죽고 유비도 결국 죽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 제갈량은 유비에 대한 충성심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갈량이 안 거예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갈량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제갈량은 절대 북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촉을 충분히 더 키워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북벌을 단행한다? 야, 이거는 불씨를 들고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갈량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갈량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운명을 눈물 지으면서 군대를 이끌고 북벌을 하고 거기서 죽은 거죠. 유비, 조조, 제갈량 자신의 강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른바 국어 1등, 수학 1등, 영어 1등인 셈인데 그래도 전교 1등을 하나 뽑는다면 누구의 능력이 가장 출중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갈량이 뛰어넘지 못했던 위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교 1등은 역시 조조죠. 근데 실제로 역사서에서도 정통은 조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소설이다 보니까 나간 쪽은 이제 유비 쪽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역사서에서도 정통은 조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인생의 종합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많은 책과 많은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저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AI가 지금 맞아요.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가르치고 알렸던 역사, 그 역사 속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역사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두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인간다움이 뭘까? 이제 우리는 AI와 이제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그 공존 과정 속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여전히 우리는 이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현상들은 많이 변하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본질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AI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 삼국지가 AI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참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AI는 물론 참입니다만 거기에 오류의 가능성을 늘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과 과장의 가능성을 늘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과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 지혜를 얻는데 그 책이 삶으로 전환이 돼야지 책이 그냥 단절되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도 이제 책과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책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을 놓칠 수 있는데 그래서 책과 사람의 균형을 맞추자 해서 이제 제 코너 이름이 책과 사람인 거죠. 제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쓰나미 같은 AI에 휩쓸려서 우리가 책도 내팽개치고 또 사람도 내팽개칠까 봐 걱정이 돼요. 아 진짜 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나다움은 무엇인지 인간다움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죠.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앞으로 여기 앉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만나는 책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답을 매번 한번 좀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거기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책도 그 맨 앞에 보시면 제가 이게 썼던 내용이 뭐냐면 고전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도 깃들길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삼국지 아주 뭐 AI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였지만 이 안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얻어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절에는 있었던 인간다움이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 결의만 하더라도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삼총사야. 그리고 우리 평생 가자. 뭐 우린 의형제야.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점점 이게 흐릿해지고 있는 거죠. 도원 결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느 초등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유비, 관우, 장비는 왜 성이 다 달라요? 그런 거. 형제인데 왜 성이 다 달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비, 관우, 장비는 의형제고요. 진짜 혈연 관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인생 후반기에 만나가지고 우리 함께 뜻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했던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유비 같은 사람은 명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관우는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장비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명분과 힘과 재력. 아이 좋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은 뭔가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세 사람이 한번 혼란한 이 변화의 시기에 뜻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그리고 도원결이. 그 복숭아밭이 장비네 동네거든요. 장비가 돈이 좀 많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3인 3색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의형제를 맺을 정도가 되면 사실 오랜 세월 지켜보거나 경험하고 나서 할 법도 한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첫눈에 알아보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걸 하나로 묶어냈던 게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결성된 데서 그들의 어떤 특징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대 속에 처해져 있는 인간,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무엇,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혼란한 사회를 통일해내야 되겠다는 그 시대 정신, 그걸 유비가 일단 제대로 지금 보여줬던 것이죠. 보여주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관우와 장비가 나의 힘, 나의 재력을 이 사람한테 쏟는다면 뭔가 내가 큰 뜻을 함께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결합이 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참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전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제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관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오히려 사실은 유비의 꿈이 좌초된 이유가 저는 바로 이 도원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원결이 때문에 저는 유비가 망했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유비가 제갈량과 함께 있어요. 제갈량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흔들림 없는 편안함. 맞아요. 이게 제갈량이거든요. 그런데 제갈량 덕분에 유비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안정적인 성장이 와르르 무너진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관우의 죽음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의형제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관우가 죽게 되면서 여기서 유비가 이성을 잃어요. 이제까지 제갈량이 제어해놨던 그 이성의 끈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관우 죽인 사람 누구야? 아, 오나라 손권이야? 너 내가 죽일 거야. 제갈량이 이때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갈량이 그렸던 큰 그림은 천하삼분지계예요. 위초고가 균형을 잡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비의 어떤 총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관우가 죽은 거예요. 이 도원결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유비가 결국은 감정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더 큰 명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던 그 실패 속에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갖고 이릉대전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대패하면서 결국 유비의 꿈은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히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이제까지 유비가 성장할 때 그 이전에 관도대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소와 이 조조가 맞부딪혔을 때 이 원소가 이 절제를 못해요. 이게 자기 어떤 힘만 믿고. 그리고 적벽대전은 마찬가지로 조조가 또 절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유비도, 우리의 삼국지연의의 주인공 유비도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절제하지 못했는데 그 배경이 뭐다? 그게 도원결의. 다시 맨 끝이었지만 맨 앞으로 돌아가서 이 도원결의가 출발할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했지만 결국 마지막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면서 유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관계에 내가 지나치게 연연해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면 거기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자, 삼국지에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조조인데요. 네, 조조. 이게 갈립니다, 호불호가. 누구는 시대의 빌런이라 하고 네. 누구는 난세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비, 조조, 손권 중에서 제가 부활하면 제 리더는 조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비랑 같이 있다가는요, 제가 답답해서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미리 죽었다. 근데 조조라면 늘 현실적이고요, 늘 이성적 판단을 하고요, 늘 그가 옳아요. 결국은 위초고에서의 강자는 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조에게 좀 더 오랜 시간을 허락했더라면 조조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삼국은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초기에는 급부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급부상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는 게 좋을까요? 조조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현실적 퍼스트 무버. 펭귄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절벽 위에 다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뛰어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뛰어내리면 왁 뛰어내리잖아요. 그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딱 조조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일 먼저 영웅들을 모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내가 제일 먼저 동타가 치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칼 들고 살인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그 과정이 무모하지 않아요. 아주 절제되어 있고 아주 이성적이고 따라갈 법한.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조조 휘하에는요, 제갈량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있잖아요. 인재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조조는 측근들이 많아? 그 이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모든 인재는 사실 조조에게 다 몰렸던 것이죠. 자기 순발력이 또 워낙 뛰어나서 이게 동탁을 죽이려고 칼을 빼 들었다가 바치려고 합니다. 아, 이 칼이 이렇게 좋습니다는 야, 너무 그때 진짜 0.3초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진짜 그 거울 속에서 동탁이 눈을 딱 떴을 때 있잖아요. 그 장면. 그림자 속에서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조하면 또 관우를 사랑하는 모습은 이게 또 순해 보여요. 관우에 대한 그 애틋함, 진심이었구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건 진짜 저 사람을 꼭 갖고 싶으니까 그 나오는 거잖아요. 조조의 마음 정도라면 유비의 제갈량을 얻는 삼고초보다 더했다. 나를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관우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 관우였다면 저는 조조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실 일터에서도 나를 아끼는 부장님, 나를 아끼는 상무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저 직원을 우리 부서로 끌고 가야 돼라고 애쓰는 간부가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조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는 거예요. 조조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왜 그 유명한 오간육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깨부수면서 오는 이 관을 보면서 그냥 그거잖아요. 조조의 그 톨게이트 그걸 5개를 다 때려버리면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보면서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뭐 그냥 그 답죠. 관우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도원결이 이 세 명의 이 끈끈함 멋지다. 네, 어쨌건 간에 어떤 얘기가 더 이렇게 좋았죠? 이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것. 인간사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건 경험은 쌓일 것이고 위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게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지위라는 것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어깨부심.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번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잘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을 저는 이 삼국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오늘도 삶의 죄를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무슨 아주 진심입니다. 오늘도 최소한의 삼국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최소한의 원칙만 지켜도 우리 삶은 훨씬 더 풍요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무료 강의를 꾸준히 해오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돈 좋아하고요. 저도 돈 벌고 싶고요. 저도 사실 유료 강의 하고 싶고요. 저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뭘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10대 때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는 바람에 상가에 보면은 작게 쪽방이 있어요. 거기 저희 4식구가 살았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 꿈이 화장실이 있는 집. 그게 저한테 사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요즘 하나 더 있더군요. 자녀의 성공.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도 삶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훌륭한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무한영화에 무엇보다도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또 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심지어 자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보면 저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뭘까? 이런 게 궁금해지긴 해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료 강의를 꾸준히 해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일타 강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21년 있었고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EBS에서 교육을 했는데 제가 학교를 나온 게 201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21년 있었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저도 알게 모르게 공교육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 이제 사교육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교육의 좀 이렇게 대항마로서 정부에서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회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솔직히 굉장히 그
큰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치를 들고 나오셨는데 제가 참 민망하게도요. 저도 돈 좋아하고요. 저도 돈 벌고 싶고요. 예, 저도 사실 유료 강의 하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공교육, 공유교육 이런 것들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얻은 명성이라든지 또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쏙쏙 빼먹으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돈 벌겠다고 턴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게 저의 직업 영역과 비교해 보면 이른바 프리 선언을 늦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름 공영방송에 30년 넘게 몸담으면서 공영방송의 아이콘으로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정년 1년 앞두고 낯선 세상으로 나왔는데 낯선 세상에서 그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우스갯소리를 해도 또 조금만 선을 넘어도 김재원이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물론 차원이 다르고 접근이 다르긴 하지만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사업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지나치게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를 불러주지도 않지만 거기에 몰입할 수도 없는. 저는 이렇게 약간 교양적이고, 그렇죠. 네, 지적이고 그냥 이런 데서 재미와 만족을 찾고 있는. 근데 김재원 아나운서님은 너무 빠르게 그 자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아,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전환하기까지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학교를 나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학교에 있을 때는 안정적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딱 나오는 순간부터 월급을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2년간 적자였나요? 아, 초기에는. 몸무게가 그때 한 10kg가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해본 적이 없는 거고 또 교사 선수 막 합니다. 나오니까 지옥이더라고요. 진짜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에 대한 그 고민과 딜레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고통보다 이걸 내가 회군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아니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네, 근데 그걸 돌아갔을 때 내가 잃게 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숭고한 가치, 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저의 어떤 그 무료를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라 진짜 지금은 회군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와버렸다라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훨씬 더 고귀해 보이는 시절을 약간 감동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 명예, 권력, 뭐 심지어 자녀의 성공까지 어느 것 하나 0인 사람은 없잖아요. 순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리고 미세한 차이로 순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10대 때 제 사치는 뭐였냐면요. 그때 저희 집이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는 바람에 상가 10개가 있었는데 상가에 보면은 작게 쪽방이 있어요. 거기 저희 4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가에 화장실이 없어요. 공동 화장실. 그것도 푸세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10대 때는 제 꿈이 뭐였냐면 화장실이 있는 집. 그게 저한테 사치였어요. 그러다가 20대가 되니까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것. 이게 사치였고요. 30대가 되니까 이제 그때 제가 교사였거든요.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다 아는 사람. 이게 사치였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그 바닥에서 좀 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사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50대인데 진짜 사랑을 하고 싶고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게 지금의 사치예요. 진짜 사랑받는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가치는 10대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 변하더라고요. 변하는데 지금은 사랑. 왜일까? 왜 나는 이 사랑이라는 데 이 가치를 두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내가 나이가 80, 90이 넘었을 때 이제 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026년이 되네. 2026년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연도일까?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연령대로 제가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아마 제 지금의 그 사치는 진짜 사랑받고 싶은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음도 조금 이해하는 것이요. 저는 이제 30년 6개월 다닌 회사를 떠나면서 또 12년 진행한 아침마다를 떠나면서 그냥 한낱 월급장이가 첫 직장을 그만두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아침마당 떠날 때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해 주시고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이렇게 반갑게 웃어주시는 아나운서 안 계셔서 너무 서운한데요. 이게 끝날 때 되니까 그 서운함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사랑의 결정판은 서운함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또 제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서 이분들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분들의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았고 그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신 생각을 제가 엊그제 오랜만에 회사의 대 선배님과 통화를 하면서 선배님 제가 지금 연말에는 좀 일정이 빠듯해서요. 내년 1월에 꼭 한번 따로 뵙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내년 1월에도 내가 살아있으면 만나자 이러시는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얘기겠지만 어른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나도 할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이렇게 그 가치를 주는 게 예전에 어리고 젊었을 때 그 가치와는 좀 달라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일이 소중해지고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퇴사를 결심하고 아침마당을 한 2주 정도 더 진행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1시간 그날 나오신 분들이 너무 소중해서 이제 9번 남았어. 이제 7번 남았어. 이러면서 하루하루 손을 꼽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을 짐작하고 가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저보다라도 인생 선배님이시. 이건 합니까? 요만큼 선배인데요.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요. 뭘 요만큼이에요? 아우, 밥도 몇 공기 더 안 먹었어요. 네. 사실 이제 어린 시절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어린 시절이 그 사람의 일생의 비전 또 일생의 가치를 좌우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녀 교육을 애쓰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하고 반추해서 나는 내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사실은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적표를 가져오라는 얘기도 안 했고 뭐 성적이 몇 점 나왔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대신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항상 부탁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배려였어요. 배려.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너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너는 이 사람의 시간을 공유하는 거야. 근데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시간을 너가 빼앗아 오는 거거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네가 있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가치는 배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심어주셨는데 그러면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적표를 보여달라는 말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이고요. 그 인생에 제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는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아빠 엄마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는 있죠. 부모님이 그런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인생인 거예요. 다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울타리 정도,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울타리 정도면 저는 부모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적표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왜냐면 그거는 울타리 안에서 그 친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니까. 다만 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났을 때 사회인들과 함께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게 뭘까? 그 울타리에다 그래서 다 여기저기다가 배려 이렇게 써놔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배려라는 단어가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과목 학원을 보내지를 않았는데, 저는 캐나다에서 3년을 살다 들어와서 중학교를 아이가 가게 되면서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2주 만에 찾아와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학교에서 7시간을 공부했는데 학원에 가서 5시간을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3시간 숙제를 해야 되는 건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라더니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학원을 안 가면 안 될까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러렴 하고 흔쾌히 허락을 해줬어요. 진짜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요. 그리고 저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또. 저는 그런 답변을 갖고 오는 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 잘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학교 활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다른 아이들은 다 바쁘니까 학교에서 뭔가 공식적인 활동이 필요하면 이 아이가 한가하니까 이 아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공부도 곧잘 따라갔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 되니까 그래도 한 과목은 뭔가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다며 그래서 이제 한두 과목 학원을 보내주고 이제 자기 살 길을 가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저 나중에 아빠 엄마는 좀
알아서 살아주실래요? 저는 제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근데 벌써부터 뭐 알아서 할래? 등록금은 받겠지만 이제 용돈은 안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후에도 엄마 아빠가 알아서 살아주시면 자기는 자기 가정 꾸려서 잘 살겠다는.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뭐 한편으로는 누군가 서운하게 들리지 않냐 하지만 저는 대견하게 들었어요. 네, 너무 좋네요. 어느 정도 이제 분리된 삶을 살아오고 있고 그 대신 이 아이가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뭐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뭐 직장을 간다든가 할 때 상의를 하지는 않아요. 저랑. 그 대신 결과를 통보해 주기는 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아빠 찬스를 쓸 생각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약간 아들을 키운다는 건 나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내 울타리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아이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짝 이렇게 뒤를 봐주면서 울타리 밖에서 자기의 울타리를 만들게 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30 가까이가 돼버린 거죠. 네. 부럽습니다. 아니야. 이게 제가 해준 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게 그냥 힘든 거예요. 지지와 응원을 해줬을 뿐이지 물리적인 걸 해주진 않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엄청난 걸 해준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회는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자꾸 뭔가를 제시하고 그곳에 가라고 대부분이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신 거잖아요.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믿어주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뭔가 요청을 안 하니까 내가 내 아들을 가르칠 기회는 없어서 내가 남의 아들을 가르치다 보면 남의 아빠가 우리 아들을 잘 멘토링을 해서 자신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예. 네. 진짜 정말 인생의 큰 가르침을 삶에서 그냥 제공해 주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가르친 남의 아빠 중에 한 분이시죠. 네, 또 큰물쌤의 역사 강의를 듣고 진짜 이런 말 하셨는데 저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떤 특정 선생님의 수업을 갖고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 아이가 하루에 만나는 선생님은 7분이세요. 1교시부터 7교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의견만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1교시부터 7교시까지의 모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아빠 엄마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갖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또 어떤 부모님들은 직접 뭔가 교과목을 가르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이요. 이 교육 자체를 지금 바꿔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며칠 전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커닝 네, 맞아요. 600명 시험 봐야 되는데 네. 거기 한 200명이 커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커닝은 나쁜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I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여전히 지식 암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는데 마치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876년도에 개항을 했어요. 개항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근대 문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근데 1876년도에 그 물밀듯이 들어올 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교육은 어땠을까? 이 개항기의 모든 교육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었냐면 모두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의 과거 시험 있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지금 근대 문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결과론줄 보면은 글쎄 사람들은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대 문물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제까지 해왔던 과거에 다들 올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근대 교육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한참 늦게 10년 뒤에 188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식 교육을 가르치는 국가가 세운 학교가 만들어져요. 그 학교가 유경공원이에요. 10년 뒤에. 그런데 이때 그러면 유경공원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결과론줄 보면 당연히 유경공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개항하고 10년 뒤 만들어진 그 유경공원조차도 운영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밀고 오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 과거제에 올인하는 거예요. 결국 또 10년 뒤. 그러니까 개항하고 이제 20년이 흐른 거죠. 결국 이 학교는 폐교돼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과거제. 그래서 결국은 1894년에 개항하고 난 20년 정도 흘렀는데 이때 법적으로 아예 과거제를 폐지시켜버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법적으로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교육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과거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AI가 밀려오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수능, 대입, 과거 여기에 지금 올인하면서 지식 위주의 그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그 직업이 뭐죠? 의대, 의사. 거기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그러면 10년 뒤인데 10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미국에는 이제 이럴 정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밀고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개항 때 과거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자, AI 교육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어요. 우린 과연 이 AI를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괴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왜냐면 이 AI는 증폭기거든요. 이 인간의 어떤 지능을 계속 증폭시키는 건데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갖고 있지 못한 친구가 증폭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가 올까? 우린 또 다른 괴물, 증폭된 이완용을 또 키워낼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한테 어떠한 길라잡이가 필요한데 그럼 부모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어떤 철학과 명분과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내 아이 붙잡고 수학 점수 올리겠다고 수학 공식 가르쳐주고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지금 왜곡돼 있잖아요. 네. 사교육 닮아가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이 가고 있잖아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예측하기에 공교육은 정상화 되겠다. 그리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AI는 빠르게 배우지만 인간은 빠르게 배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배워야 되는데 최소한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교양은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공교육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사회 구성원들끼리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육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입시교육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공교육의 본질을 이제는 강제로 마치 1894년 과거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충격적 선언이 오듯이 이제서야 비로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진짜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걸 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자녀 교육도 이제 우리가 지금 정답을 놓고 너 여기 가야 돼 라고 해서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옛날 우리가 그 과거제 바라보는 그 모습이라니까요. 마치 과거가 됐죠. 그렇죠. 이제는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찾아주고 AI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런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빨리 수능이라든지 이런 입시교육 이런 매몰되어 있는 것들을 하루빨리 끌어낼 용기가 필요하겠다. 지금 이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갖고 계세요? 뉴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식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거 왜 오를까요? 돈이 지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AI가 그릴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지금 뭐 천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죠? 돈은 분명히 AI 세상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믿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괴리 아닌가요? 돈은 분명히 이 세상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자식들은 여전히 과거제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닌 거거든요. AI 세상에서 이런 지식 중심의 학습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선가 자식은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서야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의 자식 교육 방식 이게 이미 벌써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습. 그냥 이걸로 1시간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긴.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친구들한테도. 야, 애 공부시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애를 왜 학원을 안 보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자 보니까 회계사 축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쪽에서는요 신규를 뽑질 않아요. 이미 경력직들이 AI 갖고 신규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지금 그런 변화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 세대는요 복받은 세대예요.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10년 20년 뒤에는요 벌써 지금 뇌 판단은요 AI가 하고 있대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 시류에 이 흐름에 올라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도 나오고 성과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성적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짜로 이제 용기를 내셔야 될 때 아니 왜 삼성전자의 돈은 그렇게 용기 있게 밀어넣으시면서 왜 아이의 미래는 왜 믿지 않
얘네 이 괴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아이를 좋은 학원에 데려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저는 그게 뭐냐면 가족 간의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끼리 재밌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는 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 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강연을 전국에 가요. 그 경북 구미에 계시는 한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은요, 제가 전국 가는 곳마다 오세요. 내 가족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지금 제가 그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벌써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연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늘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강연도 있고요, 축제도 있고요, 먹거리도 있고요, 볼거리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가족은 저를 만나면서 매일매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67번째 만나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다. 그 아버지 어머님이 얼마나 또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족이 바뀌었어요. 항상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차에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이동도 해야 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바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 경험 속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할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어떤 학원을 가야 될지 얘는 이거 원치도 않는데 어떻게든 밀어넣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그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찾으러 다니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불안해 하실까 봐. 근데 사실 아이들은 안 불안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불안해 하는 거라.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전 이제 교직에 있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제자가 지금 44살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공부 못하고 제가 제 입으로 오늘 이 쓰레기 이놈의 시키야 내가 아주 막 그냥 오죽하면 막 그랬던 애들이 있어요.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잘 살아요. 행복해요. 잘 살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잘 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4만 불 바라보고 있어요. 이 4만 불 시대는요. 옛날 우리 경제개발할 때 그 나라 아니에요. 적어도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될 수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용기를 좀 내시라.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아이도 믿어주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가 자기에게 기회와 선택이 주어지면 자기 인생인데요. 잘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선택에는 부모의 기호나 선호도보다 자신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집 아이도 이제 뭐 남 돕는 거 좋아하더니 NGO 단체 하겠다고 해서 청년 NGO 단체에서 빈곤 대학생들을 챙기는 단체 대표를 한 4년 하다가 환경이냐 빈곤이냐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대학원을 녹색 성장 쪽으로 가서 결국은 지금 환경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힘들어도 이건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일인데 하면서 감당을 하더라고요. 감당해야죠. 근데 우리가 얘를 밀어 넣었으면 나 너무 힘들어 아빠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딸인데 고3 때까지는 이 친구가 설거지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했으면 좋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 바로 그냥 집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갔어요. 혼자 처음으로 이제 자취를 하는 거예요. 자취를 하다가 이 친구가 칼질을 처음 해본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칼을 어떻게 놨냐면 날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올려놨나 봐요. 이 바보가. 그러다가 그릇을 빼다가 쓱 빈 거예요. 이제야 너가 인생을 배우는구나. 날이 어느 곳으로 놔야 되는지도 몰랐던 아이가 한번 비워보니까 이젠 평생 나를 그 위쪽으로 안 놓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봐요. 얘기만 들어도 내 손이 베인 것처럼 아픈데 이게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 기회를 용납 안 하는 거죠. 우리 딸이 귀한 손을 그 칼에 베다니.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네. 드디어 너가 배웠구나. 인생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걸 네가 배웠구나. 저는 그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야 이 AI의 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길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이 변화 속에서 상처 엄청 받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세대가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가 30년 동안 겪은 변화보다 더 심한 변화를 한 3년 사이에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가졌을 그 충격 어떡할 거예요. 이게 온실처럼 이렇게 아이를 못 버티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자꾸 노출시켜야지만 이 아이가 그 변화가 왔을 때 무너지겠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을 그제야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뭐 경쟁심, 스펙 뭐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상이 오고 있고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젠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셔야죠. 이제 자녀에 투자해야 할.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인간다움, 나다움. 다시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보면 이렇게 쇼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쇼츠를 보다 보면 뭐야? 한 시간이 벌써 간 거야.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간다움과 나다움의 가장 중요한 건 책 읽기거든요. 저는 여기 있는 줄과 줄 사이 여백 있잖아요. 저는 이 여백을 너무 사랑해요. 이 여백이 바로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말하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워낙 교육 자체를 글쓰기 중심으로 답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 표현하는 역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다 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기를 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야 된다. 데카르트가 그런 말 했잖아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책 읽기, 고전 읽기 이런 것들로 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기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표현하기. 글로 써보기, 말로 표현하기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최소한의 인생 가치를 우선 배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현실에서 실전에서 어느 정도 적용하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습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건 또 하나입니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